아침 식사를 마쳤는데도 시간은 아직 12시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셀리와는 2시에 만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천천히 산책을 시작했다. 여전히 두 수녀에 대한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수업이 없을 때면 들고 다니면서 모금을 할 낡은 지프로 만든 바구니가 자꾸만 떠올랐다. 나는 엄마나 숙모 혹은 셀리의 어머니 같은 사람들이 백화점 같은 데 서서 낡은 밀짚 바구니를 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모금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려고 애썼지만 도저히 불가능했다. 엄마는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나머지 두 사람에게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우리 숙모는 자선 사업은 꽤 많이 하고 있었다. 적십자니 뭐니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고 있었는데 옷차림도 활동만큼이나 요란스러웠다. 그런 자선과 관련된 일을 하러 나갈 때마다 언제나 차려입고는 입술에 립스틱을 바른다 어쩐다 하면서 치장을 하는 것이다. 자선에 관련된 일을 할 때는 검은 옷만 입고 립스틱도 바르지 말아야 한다면 숙모는 그런 일을 과연 할 것인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셀리의 엄마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세상에, 그녀에게 밀짚 바구니를 들고 모금을 하게 만들려면 사람들이 헌금할 때 온갖 아첨을 떨어야 할 터였다. 그렇지 않고 바구니에 돈만 넣고는 사람들이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가버린다면 1시간도 못 돼서 그만두고 말 것이다. 금세 지겹다고 난리치고는 바구니를 던져버리고 뽐내면서 점심이나 먹으러 어디론가 가버릴 것이다. 이래서 내가 수녀들을 좋아하는 것이다. 그 사람들은 뽐내면서 점심이나 먹으러 가버리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면 굉장히 슬퍼지는 것이다. 그녀들은 뽐낼 만한 곳에 가서 점심을 먹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우울한 건 우울한 거다. 나는 브로드웨이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저 요 몇 년간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요일인데도 문을 여는 레코드 가게가 있는지 둘러보고 싶었다. 피비에게 사다 줄 리틀 셜리 빈즈의 음악을 찾아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건 구하기 힘든 음반이었다. 앞니가 2개 빠진 게 부끄러워서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어린 소녀에 대한 노래가 담긴 음반이었다. 펜시에 있을 때 그 곡을 들은 적이 있었다. 위층에 살고 있던 녀석이 그 음반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사려고 애썼던 적이 있다. 왜냐하면 피비가 너무나도 좋아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 녀석은 팔지 않았다. 아주 오래된 음반이었다. 그건 에스텔 프레처라는 흑인 여가수가 20년 전에 부른 노래로 정말 끝내주는 앨범이었다. 그녀의 노래에서는 딕시랜드나 사창가의 느낌이 났지만 절대로 감상적으로 들리지는 않았다. 만약 백인 여자가 이 노래를 불렀다면 아주 듣기 괴로운 노래가 됐겠지만 에스텔 프레처는 이 노래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불렀다. 그래서 이 음반은 이제까지 들었던 것 중에 가장 걸작 가운데 하나였다. 난 문을 열어놓은 레코드 가게가 있다면 이 음반을 사서 공원으로 갈 작정이었다. 오늘은 일요일이었다. 피비는 일요일마다 종종 공원에 나와 롤러스케이트를 탔다. 피비가 어디쯤 있을지는 알고 있었다. 어제만큼 날씨가 춥지는 않았다. 해가 뜨지 않아서 산책하기에 좋은 날씨는 아니었지만 좋은 구경을 할 수 있었다. 교회에서 돌아오는 것처럼 보이는 가족이 내 앞에서 걸어가고 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 6살쯤 되어 보이는 꼬마였다. 그렇게 집안이 넉넉한 것 같지는 않았다. 아버지는 가난한 사람들이 좀 괜찮아 보이고 싶을 때 쓰는 회색이 도는 진주빛깔 모자를 쓰고 있었다. 부부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아이에게 전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았다. 그 아이가 정말 재미있었다. 인도가 아니라 차도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인도와 차도 사이에 놓인 연석 바로 옆을 걷고 있었다. 아이들이 흔히 그러는 것처럼 그 꼬마도 똑바로만 걸어가고 싶었던 모양이었다. 걸어가는 내내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난 좀 더 가까이 다가가 꼬마가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를 들어보았다. 호밀밭에 들어오는 사람을 잡는다면 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아주 작은 목소리. 꼬마는 그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차들이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며 지나갔고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도 여기저기서 시끄럽게 들리고 있었다. 꼬마의 부모는 아이에게 전혀 관심을 보여주고 있지 않았다. 그 애는 그저 연석 옆에 붙어 차도를 걸어가며 호밀밭에 들어오는 사람을 잡는다면을 부르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니 기분이 좀 나아지는 것 같았다. 더 이상 우울하지 않았다. 브로드웨이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일요일이었고 12시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혼잡하기가 이를 데 없었다. 사람들은 모두 영화를 보러 가고 있었다. 파라마운트라든가 에스터 혹은 스트랜드, 캐피톨 같은 복잡한 곳으로. 일요일이라고 모두들 잘 차려입고 있었는데 그게 꼴불견이었다. 하지만 더 끔찍한 것은 사람들이 모두 영화를 보러 가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도저히 그런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 달리 할 일이 없어서 영화를 보러 가는 거라면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정말로 영화를 보고 싶어서 좀 더 빨리 가려고 걸음을 재촉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기분이 우울해지는 것이다. 특히 끝도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긴 줄에 서서 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 더욱 그랬다. 그래서 브로드웨이를 빨리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 그래도 난 운이 좋았다. 처음으로 들어간 레코드 가게에서 리틀 셜리 빈즈의 음반을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가게 주인은 구하기 어려운 레코드라면서 $5를 달라고 했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았다. 갑자기 기분이 날아갈 것만 같았다. 피비를 만나 음반을 전해주고 싶은 생각에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다. 레코드 가게를 나오자 약국이 있는 것이 보였다. 난 그 안으로 들어갔다. 제인에게 전화해서 그 애가 집에 돌아왔는지를 물어보고 싶었다. 결국 난 전화를 걸었다. 그렇지만 제인의 어머니가 전화를 받는 바람에 그냥 끊어버리고 말았다. 그 애의 어머니와 길게 대화를 나누는 일은 피하고 싶었다. 정말 여자애들의 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해야 하는 건 질색이었다. 그래도 제인이 언제 돌아오는지 정도는 물어봤어야 했다. 그런 걸 물어본다고 나를 죽이지는 않을 테니까.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다. 이런 일은 내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아직도 극장표를 사야 하는 일이 남아 있었다. 신문을 사서 볼만한 공연이 있는지를 찾아보았다.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연극은 3개밖에 없었다. 그 중에서 내 사랑은 누구일까의 표를 특등석으로 2장 샀다. 자선 공연인지 뭔지인 모양이었다. 그다지 보고 싶지는 않았지만 엉터리 여왕인 셀리는 내가 이 표를 샀다고 하면 환장할 정도로 좋아할 것이다. 런트 부부가 나오는 연극이었기 때문이다. 그 애는 런트 부부가 나오는 이런 식의 경박하면서도 노골적인 연극을 좋아했다. 하지만 난 이런 걸 좋아하지 않는다. 연극이라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다. 영화만큼 끔찍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달리 언급할 정도도 못 된다. 우선 나는 배우들이 싫다. 배우들은 절대로 진짜 사람들처럼 연기하지 않는다. 나름대로는 연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할 테지만 말이다. 훌륭한 배우들 중에는
간혹 정말인 것처럼 연기를 하는 사람도 있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연극이 재미있다는 건 아니다. 그리고 그런 훌륭한 배우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훌륭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면 모든 것을 망쳐버리게 된다. 예를 들면 로렌스 올리비에가 그렇다. 그가 분했던 햄릿을 본 적이 있다. 작년에 형이 나와 피비를 데리고 보여주었던 것이다. 디비는 이미 그 연극을 보았기 때문에 점심을 먹으면서 우리에게 줄거리를 이야기해 주었다. 이야기를 들을 때는 햄릿이 너무 보고 싶었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별 재미를 느낄 수 없었다. 로렌스 올리비에가 어째서 대단하다는 건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물론 목소리도 좋았고 굉장한 미남이기는 했다. 그리고 무대 위에서 걸어다니는 모습이나 싸우는 모습 같은 것도 보기 좋았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는 형이 말해주었던 햄릿이 아니었다. 슬픔에 잠겨 우울해하는 모습이 아니라 늠름한 장군처럼 보였다. 그 연극에서 최고는 오피리아의 오빠, 마지막에 햄릿과 결투를 하게 되는 이 오피리아의 오빠가 도망가려고 할 때 아버지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로 충고를 해주는 장면이었다. 그러는 동안 오피리아는 자꾸만 오빠 주위를 맴돌면서 오빠의 단검을 빼기도 하는 등 장난을 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빠가 아버지의 잔소리에 관심을 보이려고만 하면 놀려대는 것이다. 정말 좋았다. 그 장면은 정말 정신이 아찔할 정도였다. 그렇지만 그런 장면은 많지 않은 법이다. 피비가 마음에 들어한 것은 햄릿이 키우고 있는 개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장면뿐이었다. 무척 재미있는 장면이라고 피비는 생각했는데 사실 그렇기는 했다. 앞으로 그 희곡을 직접 읽어볼 생각이었다. 문제는 내가 직접 읽어봐야 한다는 점이다. 배우가 연기를 하는 것을 보면 대사를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배우가 엉터리 같은 연기를 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런트 부부가 나오는 연극표를 사고 난 후 나는 택시를 타고 공원으로 향했다. 돈이 별로 없었으므로 지하철을 타든가 했어야만 했다. 그렇지만 나는 최대한 빨리 브로드웨이를 벗어나고 싶었다. 공원은 썰렁했다. 추운 날씨는 아니었지만 햇살이 여전히 비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방이 온통 개똥이니 노인들이 버려놓은 담배꽁초와 가래침뿐인 것 같았고 벤치는 전부 앉으면 축축할 것만 같았다. 이런 걸 보고 있다 보면 정말 우울해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걷고 있다 보면 가끔씩 이유도 없이 소름이 끼치곤 했다. 크리스마스가 멀지 않았건만 이 공원에는 크리스마스조차 오지 않을 것 같았다. 그렇지만 나는 나무 그늘 길까지는 걸어갔다. 피비가 공원에 올 때마다 늘 오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 애는 음악당 근처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걸 좋아했다. 그건 정말 재미있는 일이다. 나도 어렸을 때 똑같은 장소에서 스케이트 타는 걸 좋아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내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피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스케이트를 타는 아이들도 몇 명 있었고 소프트볼로 공 던지기를 하는 남자아이들도 2명 있었지만 피비는 보이지 않았다. 피비와 같은 또래로 보이는 여자아이 하나가 혼자 벤치에 앉아서 스케이트 끈을 묶고 있었다. 그 애가 혹시 피비를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그 여자아이에게 다가가 옆에 앉았다. 혹시 피비 콜필드라는 애를 알고 있니? 누구요? 그 애는 청바지에 스웨터를 20개쯤은 입고 있는 것 같이 보였다. 그 스웨터는 아이의 엄마가 직접 뜬 모양이었다. 모양이 아주 투박했다. 피비 콜필드 71번가에 사는 여자아이야. 지금 4학년이고. 피비를 아세요?
그래, 난 그의 오빠야. 혹시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니? 켈론 선생님 반에 있는 아이죠? 그 아이가 물었다. 잘 모르겠는데, 그래, 그런 것 같다. 그럼 박물관에 갔을 거예요. 우린 지난 토요일에 갔거든요. 뭐, 어느 박물관을 말하는 거니? 내가 그 애에게 물었다. 그 애는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몰라요. 그냥 박물관이에요. 알겠다. 그럼 그 박물관에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지 아니면 인디언이 있는 곳이었는지는 알 수 있겠니? 인디언이 있었어요. 그래, 고맙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불현듯 오늘이 일요일이라는 사실이 떠올랐다. 오늘은 일요일인데? 내가 말했다. 그 아이가 나를 쳐다보았다. 그럼 거기 없겠네요. 그 애는 스케이트 끈을 꽉 매려고 애쓰고 있었다. 장갑도 끼지 않아서 손이 빨갛게 얼어붙어 있었다. 그래서 내가 도와주었다. 몇 해 만에 스케이트 걸쇠를 만지는데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한 50년쯤 지난 다음에 깜깜한 곳에서 스케이트 걸쇠를 만져본다고 해도 무엇인지 금세 알 것만 같았다. 내가 스케이트를 꽉 묶어주자 그 애는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예의가 바른 좋은 아이인 것 같았다. 스케이트를 묶어준다든가 하는 것 같은 일들을 대신 해주었을 때 아이들이 공손하고 상냥하게 대해주면 참 기분이 좋아진다. 사실 아이들은 모두 그렇다. 정말이다. 난 그 아이에게 따뜻한 코코 하나 같이 마시지 않겠느냐고 물어보았다. 그 아이는 친구들을 만나야 한다면서 내 제안을 사양했다. 아이들이란 항상 친구를 만나야 하기 마련이다. 정말 여기에는 이길 수 없다. 일요일이라 피비가 같은 반 친구들이랑 박물관에 갔을 리는 없었다. 날씨도 왠지 눅눅하고 음산했지만 나는 자연사 박물관까지 걸어가 보았다. 스케이트 끈을 조이던 아이가 말한 박물관은 이곳이었다. 이 박물관이라면 눈을 감아도 훤했다. 피비는 내가 어렸을 적에 다녔던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그래서 나도 어렸을 때는 박물관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었다. 우리 담임은 에이글팅거 선생님이었는데 토요일마다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었다. 동물을 볼 때도 있었고 인디언이 만들었던 물건들을 보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 물건들은 거의 도자기라든가 지프로 만든 바구니류의 물건들이었다. 그때를 떠올려 보면 항상 기분이 좋았다. 지금까지도. 인디언이 만든 물건들을 구경하고 나서 우리는 커다란 강당에서 영화를 보곤 했다. 콜럼버스에 대한 영화였다. 늘 콜럼버스가 미국을 발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였다. 콜럼버스가 페르디난도와 이사벨라 여왕에게서 배를 살 돈을 빌리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러고 났더니 이번에는 선원들이 폭동을 일으키더라는 등의 내용이었다. 콜럼버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사탕이나 껌 같은 것을 잔뜩 가지고들 있었기 때문에 강당 안은 항상 달콤한 냄새가 가득하곤 했다. 그 냄새를 맡으면 밖에는 비가 오지 않는데도 비가 오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주었으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늑하고 편안한 곳에 와 있다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었다. 나는 이 박물관이 좋았다. 지금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강당으로 가려면 인디언 방을 통과해야만 했다. 그 방은 한없이 길었고 그곳을 지날 때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여야만 할 것 같았다. 선생님이 맨 앞에 서고 아이들이 그 뒤를 따랐다. 두 줄로 서서 들어갔기 때문에 짝꿍이 있었다. 내 짝은 대개 게르트루드 레빈이라는 여자아이였다. 그 애는 언제나 내 손을 붙잡고 싶어 했는데 그
그 아이의 손은 늘 땀이 나서 축축하거나 끈적거리곤 했다. 바닥은 전부 돌로 되어 있었는데 누군가 구슬을 떨어뜨리기라도 하면 구슬은 미친 것처럼 사방으로 튀어오르면서 야단스러운 소리를 내곤 했다. 그러면 에이글팅거 선생님은 아이들을 세우고는 무슨 일인지 살펴보러 오곤 했다. 선생님은 절대로 화를 내는 법이 없었다. 우리는 인디언 전쟁에 사용되었다는 기다란 통나무 배도 지나가게 된다. 그 배의 길이는 캐딜락 3대를 한 줄로 붙여놓은 길이었는데 20명의 인디언이 노를 젓고 있다. 아주 무섭게 생긴 인디언도 있었지만 모두 얼굴에는 싸우러 나갈 때 바르는 물감을 바르고 있었다. 배의 맨 뒤에는 귀신 같은 가면을 뒤집어 쓴 사람이 한 명 서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인디언들의 의사라고 했다. 그 사람을 보면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이 들긴 했지만 어쩐지 나는 그 사람이 좋았다. 지나가다가 노 같은 것을 건드리기라도 하면 경비 아저씨가 "이건 만지면 안 되는 거다 얘들아" 라고 말하곤 했다. 경찰들하고는 달리 언제나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그 다음에는 커다란 유리로 된 진열장 앞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안을 보면 인디언 남자는 막대기를 문질러 불을 피우고 있었고 인디언 여자는 담요를 짜고 있었다. 담요를 짜고 있는 인디언 여자는 몸을 약간 앞으로 숙이고 있었기 때문에 젖가슴이 들여다 보였다. 우리들은 모두 그걸 훔쳐보며 지나갔다. 여자아이들조차도 그랬다. 모두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여자아이들이라고 해도 우리하고 가슴이 똑같았기 때문이다. 강당에 들어서기 바로 전인 문 옆에는 에스키모가 있었다. 그 사람은 얼어붙은 호수에 구멍을 뚫고는 거기서 낚시를 하고 있었다. 낚은 물고기 2마리는 얼음 구멍 옆에 놓여 있었다. 그 박물관에는 유리 진열장들이 정말 많이 있었다. 2층으로 올라가면 더 많이 있었다. 사슴이 물을 마시고 있는 것도 있었고 겨울을 나려고 남쪽으로 날아가고 있는 새들을 보면 가까이에 있는 새들은 전부 박제로 철사에 고정되어 있었다. 뒤편에 있는 새들은 전부 그림이었다. 그렇지만 정말 남쪽으로 날아가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었다. 고개를 뒤로 젖히고 밑에서 위로 쳐다보면 새들이 정말 빠른 속도로 날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 박물관에서 가장 좋은 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 가만히 있다는 것이다. 누구도 자기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10만 번을 보더라도 에스키모는 여전히 물고기 2마리를 낚은 채 계속 낚시를 하고 있을 것이고 새는 여전히 남쪽으로 날아가고 있을 것이다. 사슴은 여전히 멋진 뿔과 날씬한 다리를 보여주며 물을 마시고 있을 것이고 젖가슴이 드러난 인디언 여자는 계속 담요를 짜고 있을 것이다.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유일하게 달라지는 게 있다면 우리들일 것이다. 나이를 더 먹는다거나 그래서는 아니다. 정확하게 그건 아니다. 그저 우리는 늘 변해간다. 이번에는 코트를 입고 왔다든지 지난번에 왔을 때 짝꿍이었던 아이가 홍역에 걸려 다른 여자아이와 짝이 되어 있다든지 하는 것처럼 아니면 에이글팅거 선생님 대신 다른 선생님이 아이들을 인솔하고 있다든지 엄마하고 아빠가 욕실에서 심하게 다투는 소리를 들은 다음이라든지 아니면 길가의 웅덩이에 떠있는 기름 무지개를 보고 왔다든지 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렇게 늘 뭔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설명하고 싶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난 걸어가면서 주머니에서 빨간 사냥 모자를 꺼냈었다. 아는 사람을 만날 리도 없을 뿐더러 날씨도 눅눅했기 때문이다. 계속 걸어가면서 피비가
옛날에 내가 그랬던 것처럼 토요일마다 박물관에 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했다. 예전에 내가 보았던 것들을 그 애는 어떻게 느끼고 있을지, 그리고 매번 그걸 볼 때마다 동생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을지. 이런 생각들이 나를 우울하게 만들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었다. 어떤 것들은 계속 그 자리에 두어야만 한다. 저렇게 유리 진열장 속에 가만히 넣어두어야만 한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잘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깝다. 난 계속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걷고 있었다. 그렇게 가다가 유원지 옆에서 가던 걸음을 멈추고 꼬마아이 2명이 시소를 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한 명이 더 뚱뚱했기 때문에 나는 마른 꼬마의 뒤에 손을 올려 무게를 맞춰주려고 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내가 같이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그곳을 지나쳤다. 그러다가 갑자기 일이 우습게 되어버렸다. 박물관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그 안으로 들어가기가 싫었다. 누가 100만 달러를 준다고 해도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그곳은 전혀 나를 끌어당기는 부분이 없었다. 이곳에 들어가 보려고 공원을 가로질러 오기는 했지만 왠지 들어가기 싫었다. 피비가 있었다면 들어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애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 앞에서 택시를 타고 빌트모어로 가기로 했다. 별로 가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미 셀리와 만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